이제 본격적으로 지역복지 이야기마당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을 열어주실 분은 사회복지계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분이시죠. 평범한 삶을 지원하는 자산 기반 접근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준비해 주신 성공회 대학교 김용득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무려 8번째라고 그러셨나요? 여덟 번째 자리이고, 이게 이제 조금씩 알려지고 하면서 나름대로 지역에 관한 장애 분야 이야기의 좀 대표적 자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기조 강연이라는 이름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뭔가 좀 우리 장애 관련 그 서비스와 지역사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다른 방식으로 좀 풀어보는 시도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첫 화면에 보시면 제목이 이제 두 개의 단어가 아마 좀 눈에 좀 확연히 들어올 텐데요. 평범한 삶 이런 단어하고 그다음에 자산 기반 이런 단어인데, 평범한 삶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익히 아시고, 이제는 이제 장애인 서비스의 핵심적인 지향이 어떻게 하면 평범한 삶을 일상적으로 누리게 될 수 있을까, 이게 목표다. 이렇게 이제 방향이 잡혀 있는 거는 이미 이제 우리가 거의 합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자산 기반 접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사실 늘 약간 그 뭐라고 그럴까요? 약간 어색함과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새로운 단어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게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옛날에 하던 거를 그냥 이름만 바꿔서 뭔가 과대 포장을 하거나, 또는 이미 현장에서 잘 하고 있는 어떤 흐름에 혼란을 주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무척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그냥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자산 기반이라는 단어를 새로운 단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내용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있는데, 우리가 임시로 저 이름을 자산 기반이다 이렇게 한번 붙여봤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하면 우선 우리 말 자산하면 약간 돈 냄새가 나잖아요. 자산. 모 기업체 증권회사 이름도 그죠? 미래 에셋. 이게 에셋이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 에셋하면 돈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저 자산이라고 하면 뭐 재능, 장점, 강점, 선한 의지, 서로 돕는 어떤 지향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물론 여기에 돈도 포함됩니다. 돈도 포함되는 이런 의미다. 그래서 이제 부제로 보면 자산과 강점 기반으로 어떻게 서비스 어프로치를 실행할까,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50분 동안 드릴 말씀의 흐름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왜 좀 고쳐야 되는 대목들이 있는가, 어떤 점들에서 좀 한계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그럼 뭔가 우리가 해왔던 이전의 방식들을 대체하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기반 위에 서야 되는가,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이어서 이제 자산 접근이라고 하는 게 그런 어떤 그 대안적 옵션에서 과연 우리가 좀 한번 고민해 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가, 이런 걸 좀 따져보고, 그런 지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과제가 있고, 그리고 또 이미 우리 현장에서는 이와 유사한 실제 시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순서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은 그 제목이 기존 서비스의 한계의 표준과 고립, 이런 단어입니다. 사실 이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그림인데,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보통 표준하면 좋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게 서비스를 표준화시키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하는 일을 표준화시키자, 이거는 되게 우리가 원하는 바죠. 통상 우리 서비스도 우리의 행정과 서비스 절차를 표준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누가 하더라도 똑같아지는 것, 이게 표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 들어서 이 표준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누가 해도 똑같은 게 좋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죠? 그리고 표준이라 하면 누가 해도 똑같다 하면 혹시 그 하는 사람의 주체의 마음은 빼야 되는 거 아닐까? 주체의 마음을 빼버리면 그러면 형식만 남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면 바깥의 큰 원은 실제의 세상, 리얼 월드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고 저 안에는 온갖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죠? 우리가 사는 실제의 세상이고 저 안에 그 작은 그 붉은 선은 서비스 랜드 이렇게 붙여졌죠. 리얼 월드와 서비스 랜드인데 이 서비스 랜드라는 말은 서양에서 쓴 말이긴 하지만 좀 쉽게 표현하면 우리 놀이동산 에버랜드는 실제의 삶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런 그 뭐라 그럴까 그 일상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 좀 그 현실과 동떨어진 경험을 재밌게 해보는 게 우리가 이제 그런 랜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혹시나 우리가 하는 서비스들이 반복적으로 제공되면서 그 반복되는 서비스가 결과적으로는 역설적이게도 리얼 랜드와 아주 튼튼한 담이 쳐지는 그래서 리얼 랜드를 체험하게 될 가능성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에 아침에 특수학교 갔다가 특수학교 마치면 복지관 왔다가 복지관 마치면 치료센터 갔다가 치료센터 해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 사이클은 저 그림으로 표현하면 서비스가 주어지는 연속을 계속 맴돌다가 리얼한 그 세계의 경험은 하기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리얼 랜드 안에서 저 서비스가 구현되도록 하는 게 우리의 과제일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해온 그 서비스의 그 히스토리를 보면 대체로 독립적으로 경계를 담을 치는 서비스 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것 같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문제는 이것도 이제 사실 우리 현장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복지라고 하는 것을 조직하는 원리에 대한 질문인데 우리 복지국가에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큰 원리는 뭐냐면 이 못하게 되면 보충해 드리겠습니다입니다. 기본 로직이, 기본 원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비스 자격 심사 같은 걸 하면 서비스 자격 심사의 목적은 뭐냐 하면 얼마나 많이 나빠져서 더 회복이 불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확신을 얻으면 서비스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당신은 보건력이 있어서 곧 회복될 겁니다. 이러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가피한 제도적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근데 이런 게 가지는 함정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국가 제도에 접근할 때 늘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 하면 나는 저 사람에게 나의 못함을 어떻게 입증하지? 나의 못함을 잘 입증해야 내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서비스를 받는 동안에는 새로운 포인트가 오면 뭐라고 주장해야 되냐면 나는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들은 계속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이런 서비스 평가를 위해서 오는 사람은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평가한 다음에 정말로 안 좋아졌군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 서비스 제도가 갖는 어떤 근본적인 한계이자 함정입니다. 그걸 이제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무기력을 계속 키우고 관계는 잠식시키는 시스템이다. 이게 이제 서비스 랜드와 이제 계열을 같이 한다. 이게 사실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은 아니나 이 시스템만 갖고 우리가 서비스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예스라고 답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하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그러면 대안적 실천이라고 할 때 그 대안적 실천이 딱 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대안적 실천의 가능성이거나 후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걸 한번 이제 좀 두루두루 좀 열거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게 첫 번째가 사회 모델인데 이 이제 여러분들이 장애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저 단어를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회 모델이 주장하는 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개별 모델이 뭔가 일을 하거나 기능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을 입은 사람을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는 반면에 사회 모델은 이렇게 실체로서의 손상이 있지만 그 손상 때문에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 사람, 이렇게 장애를 정의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개별적 모델에서는 사람이 가진 손상을 어떻게 그 개인의 손상을 제거하거나 없애거나 완화시킬까 하는 노력을 하는 거고, 사회 모델에서는 그 손상에도 불구하고 뭔가 사회 참여나 이런 거를 못하게 하는, 손상 때문에 못하게 하는 그런 사회적 기제들을 어떻게 극복할까? 예를 들면 손상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에게 개별 모델은 그 개인에게 치료적 방식으로 계속 의사소통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접근을 하는데, 이 접근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한편에서는 이 사람의 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자체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사소통 스타일에 맞춰주는 것, 이게 이제 사회 모델의 어프로치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뒤에 듣게 되실 AAC 존 같은 게 사회 모델의 그 커뮤니케이션의 대표적인 어프로치인 거죠. 그죠? 이제 이렇게 사회 모델을 우리가 큰 하나의 실천 기반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야기는 조금 사회 모델의 구체적인 이야기인데, 요거는 그냥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우리 인권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이제 인권을 어떻게 설명하냐에는 이제 인권을 이해하는 사람들마다 다소 다르긴 하는데, 제가 여러 차원의 설명을 들어본 것 중에 지금 이 화면이 되게 저는 가장 잘 설명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지금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인권이 구현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상태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읽은 조효재 교수님이 쓴 인권의 지평이라는 책에 보면, 인권이 실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네 가지 이니셜 알파벳 단어 E가 확보되어 있냐, 이걸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E의 네 가지가 뭐냐면, 자, 인권이 실현되려고 그러면 사회 인권에서 약간 이렇게 멀어져 있는 사람에게 당신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실체적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진술, 서술, 법령을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자격부여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권이 보장된 사회라 하면 그 자격이 명문상으로 기술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은 뭐냐면, 그 자격으로 기술된 문장이 실제로 그 해당하는 당사자의 일상의 향유로 나타나느냐, 일상의 그 실현으로 나타나느냐, 이게 이제 인조이먼트라고 하는 두 번째 요소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인파워먼트라고 이제 여기서는 자력화 이렇게 붙였는데, 이게 스스로 자자의 힘력자의 자기 힘으로 이 일을 버티는 어떤 측면, 이런 뜻인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어떤 단체가 그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그거를 실제로 당사자가 즐기고 있긴 한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환경, 뭐 우리가 그 정부 돈이 적어졌다, 뭐 이런 이유로 자, 이렇게 권리 보장하던 거 못 하겠어요, 이제 당분간 이거 좀 하지 맙시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오면 장애 당사자들이 그 상황에 저항하고 반대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버텨내는, 자기 거를 지켜내는 능력, 이걸 이제 인파워먼트라고 하는데, 요게 돼 있냐,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게 세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마지막 네 번째가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네 번째는 뭐냐면 embracement. 이걸 이제 우리 좀 쉬운 표현으로 하면 가슴으로 같이 안고 간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역 사회의 포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무슨 맥락이냐면, 인권이 이 법령으로 기술돼 있고, 이거를 실제로 당사자들이 향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 뭔가 긴장 상태가 되면 당사자들이 이거를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 어쩌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정말로 당사자들이 느낄 때, 아, 내가
뭐라고 그럴까 하여간 잘 이 지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지역 사회에서 잘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확신을 가지는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내가 지역 사회의 사람들로부터 존중하기는 하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나의 깊은 마음 속에는 잘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그 지역 사회의 생활은 긴장 속에 있는 통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용은 뭐냐 하면 지역 사회가 이 사람이 이런 권리를 주장하고 이런 인권을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존중하는 상태. 이걸 이제 embracement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권 실현은 이 네 가지가 다 구현됐을 때 비로소 그러면 사실 이런 거죠. 이 네 가지가 다 구현되면 그 책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인권이라는 단어가 소멸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생활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권은 결국은 소멸을 목표로 하는 어떤 활동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E라고 하는 게 잘 갖춰진다고 하는 지향 이것도 이제 우리 대안적 실천의 중요한 기반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낙에 우리가 강점 관점이라고 하는 거를 제목에서도 포함했습니다만 대안적 실천의 큰 축 중에 하나는 장점과 강점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활용할까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여러분들이 PPT 표에 보시면 우리가 장애나 또 어떤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지원할 때 지원의 레파토리를 구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그죠? 이제 하나는 원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원과 장점과 강점의 크기를 키워주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그 사람들이 뭔가 긍정적, 적극적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 방해 요소들의 그런 크기나 비중을 낮춰주는 방법이 있고 둘 다 하는 게 이제 맞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장애 측면을 낮추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원 측면, 강점 측면을 높여주는 게 좀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런 기류가 이제 뚜렷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점과 자원 측면을 보면 내적인 자원과 강점, 나의 자신감, 나의 기억, 나의 추억 이런 거 보죠. 외적인 환경적 강점이라 하면 나의 이웃, 나의 종교, 나의 복지기관, 나의 친구, 나의 소모임, 나의 마을 클럽 이런 것들이 이제 강점인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잘 살려낼까 이런 게 중요한 숙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산 접근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자산 접근이 뭘까 하는 건데요. 이제 저도 사실 이 asset based approach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asset based community approach, community development 그래서 일명 ABCD 모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ABCD가 asset based community development 그래서 ABCD 모델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저 서구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제 70년대부터 이제 나왔던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저런 모색을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마음으로 저 모델을 내가 동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유튜브에서 저 이야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유튜브를 몇 개 좀 봤는데 제가 그 화면 맨 아래에 이제 유튜브 주소를 하나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저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야기에 여러 가지 좀 뭐라고 그럴까요? 약간의 감동도 받으면서 또 약간의 인사이트도 좀 얻으면서 이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핵심은 자산 접근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욕구 분석에서 강점 발견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욕구 분석, need analysis에서 강점을 발견하는 방향으로 바꾸자. 그래서 이제 보면 지역 이용자와 지역 사회에 대한 관점은 취약성과 욕구라는 관점에서 자산과 재능이라는 관점으로,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시민이라는 관점으로, 그 다음에 서비스 체계라는 관점보다는 대화라는 관점으로. 이 말은 대단히 리스크가 있는 말인데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지관이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서비스는 체계가 작동해서 전달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문율과 같은 꼭 그래야 되는
이거는 오류의 가능성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저 유튜브를 들으면서요 상당히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체계적으로 한다는 말은 아까 표준처럼 누가 하더라도 똑같아야 되고 또 그 개인의 갑작스런 돌발적인 필요나 이런 거에는 대응하기는 좀 어렵고 체계적이라 하면 그래서 체계적인 것보다는 저기서 보면 대화가 중요하다. 접근의 방식은 뭔가 서비스 체계가 미리 정해놓은 경로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바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이게 사실 더 정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지는 대단히 큰 숙제이긴 한데 이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이 좀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중요하게 보는 게 기관 이런 뭐 서울장애인 복지관 이런 기관이 아니라 모임 지역 사회에 존재하는 모임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서비스의 목표는 뭐냐 하면 제도화시키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회복하는 게 목표다. 이런 그 방향으로 전체 흐름을 좀 바꿔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그 자산 접근을 설명하는 첫 번째 화면이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사실 이 화면을 가장 가장 의미 부여를 크게 하는 화면인데 자산 접근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최대의 힌트는 저는 우리가 복지관이나 여러 군데에서 지금 약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개인별 지원과 지역사회 서비스는 결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오래 그런 생각을 했고 우리가 예를 들면 복지관의 조직 구성을 볼 때 서비스 담당하는 개인별 지원 부서가 따로 있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역사회 자원 개발, 후원 이런 부서가 또 크게 따로 있고 이 둘은 다른 부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름이 매우 부적절한 것 같다는 약간의 의문을 갖게 하는 표였습니다. 이렇게 그림이었습니다. 저게 이제 뭔 이야기냐면 우리 장애 분야에서 지금 굉장히 강조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람 중심의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PCP로 표현되는 사람 중심의 접근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 중심의 접근도 그 방향이 옳다는데 아무도 이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 중심의 접근과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를 사실은 가만히 생각하면 같은 것인데 실제로 우리가 조직을 짜거나 플래닝을 할 때는 이거를 다른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세계는 누군가에게 사람 중심의 접근을 한다는 말이 그 사람이 실제 생활에서 원하는 바를 어떻게 하면 구현하지? 그 원하는 바가 뭐지? 그 원하는 바를 구현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건데 그 질문의 답은 그 질문의 피할 수 없는 경로는 지역인 거죠. 직장을 가지고 싶던 친구를 가지고 싶던 오락을 즐기고 싶던 여가 생활을 하고 싶던 어디 여행을 가고 싶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세팅은 지역사회인 거죠. 이 세팅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게 이루어지는 과정의 주체들은 지역사회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은 뭐냐 하면 개별적인 차원에서의 강점과 자산 접근은 지역사회 차원의 강점과 자산 접근과 결합되지 않으면 이거는 거짓말이다. 이건 저는 단호하게 거짓말이다라고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현장을 보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이걸 자꾸 떼는 듯한 그래서 이 자산 접근이 가진 최대의 장점은 저거를 어떻게든 붙여보세요. 저걸 붙이지 않으면 이게 유연하고 사람 중심의 서비스 구현이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끊임없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을 조금 더 쉬운 제 버전으로 만들어 본 건데 결국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장애인 복지관이 됐던 장애인 서비스 전체가 취하고자 하는 것의 목표는 뭐냐 하면 사람 중심과 지역사회 중심의 저 두 원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 두 원이 완벽하게 오버랩돼 가지고 우리 눈에는 그냥 겹쳐 보이게 만드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목표인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저 정도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살표 아래 보시면 커넥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결국은 우리의 화두는 사람 중심과 지역사회 중심을
붙여서 하나가 되게 만든 연결하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숙제인 것 같다. 이런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또 조금 다르게 자산 접근을 설명한 건데, 지역사회 사람 중심과 지역사회 중심이라고 하는 게 왼쪽에 보시면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에서 시민을 위한 지원으로 이동한다. 그다음에 그 오른쪽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렇게 이제 설명해 놓은 화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그림은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하나하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X축, Y축으로 봤을 때 저 X축은 뭐냐면 서비스가 얼마나 개별성을 존중하냐, 개별성을 존중할수록 그 X축 값이 높은 거고요. Y축 값은 지역사회성을 얼마나 많이 담보하냐가 Y축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사회성이 가장 높은 상태는 이제 그 위로 가 있는 가장 높은 단계고, 그래서 이제 X축의 이 포인트가 네, 이거 화면으로 잘 안 나오겠네요. X축의 저 5-1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개인별 접근은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지만 지역사회 차원의 고려는 좀 덜 돼 있는 상태. 이거는 이름 붙이자면 약간 공허한 개별화 상태.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지역사회 수준은 매우 높지만 개별성과 매칭이 좀 덜 이루어져 있는 상태. 이걸 우리가 흔히 그냥 지역 조직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태가 그런 상태일 것 같아요. 다른 그 구체적인 목표 없이. 이거 역시 약간 허전한 지역사회 상태. 공허나 허전이나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공허하고 허전한 상태.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 5-5. 이게 이제 사람 중심과 지역사회 중심이 다 결합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일들을 저 매트릭스를 가지고 지금 한 3-3쯤 있다고 하면 이걸 5.5로 어떻게 올릴까? 또 5-1에 있다고 하면 이걸 5-2, 5-3, 5-4, 5-5라는 이 계단으로 어떻게 올릴까 하는 게 결국은 표준에서 리얼로 넘어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뭐 이런 그림을 한번 표현해 본 거고요. 이 그림은 참고로 제가 창작한 겁니다. 앞에 거는 어딘가에서 제가 보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제. 이게 이제 오늘 핵심 주제인데요. 자산 접근을 실행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건데, 제1번은 사람 중심 실천을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그 화면은 사람 중심 실천이 뭐고, 지금 이 장애인 복지관이나 거주시설이나 현장에서 저거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데 맵스니, 패스니, ELP니 그 종류가 다 나열되어 있죠, 그죠? 저게 뭐든 간에 자산 접근이 되려고 그러면 사람과 자연스럽게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실천이라는 게 베이스에 쫙 깔려줘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과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사회 자산 매핑이라고 썼는데, 이제 이 매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약간 낯선데요. 이게 행정학이나 다른 지역사회 개발 쪽에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오랫동안 써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홍 본부장님은 이 단어를 해외에 근무하실 때 많이 보셨죠, 그죠? 예, 그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인데, 저 매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지역 사회에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사람의 필요에 근접시키기 위해서 지역 사회에 존재하는 자원들을 알아내고 또 이 독려해서 노출되게 만들고 그걸 실제로 우리의 이 손이 닿는 그런 관계로 만들고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장애 관련 이 부분이 사실은 이미 이제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이쪽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좀 흡수해가지고 발전시켜야 되는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되고, 장애라는 그런 영역 서비스하고 어떻게 잘 결합시킬까 하는 거를 좀 풀어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크게 보면 이렇게 5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깨알 같은
그를 제가 캡처해 왔는데 저걸 어떻게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한글로 만들어서 비주얼을 제공했어야 되는데 제가 지쳐가지고 그냥 갖다 놨는데요. 저거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우리가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자원 개발이라고 할 때 자원이 뭐냐 개념 말고 진짜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구체를 좀 알려달라. 이게 이제 주문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거는 그냥 깨알같이 낱낱이 저 맨 위에가 이렇게 시티즌들이 소유한 이렇게 그 지역 사회 시민들이 소유한 자산, 그리고 그 아래는 제도적으로 존재하는 자산, 뭐 이런 분류인데 저걸 깨알같이 쭉 보시면 우리 동네에도 다 있는 겁니다. 다 있는 건데 우리가 자원 자산이라는 것을 볼 때 깨알 같은 디테일을 보고 나서 요 중에 내가 어디에 접근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저거 없이 그냥 나에게 필요한 자산을 어떻게 접근하지 이건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저 베이스로 저런 거를 좀 활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본 거고요. 지역사회 자산 매핑이 이제 자산 접근 실행의 두 번째 과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과제는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서비스 절차로 어떻게 만들까?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약간 논리적인 오류에 빠집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서비스는 체계가 아니라 대화라고 그래놓고 체계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그래놓고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약간 모순된다는 느낌을 갖지만 제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습관과 동작을 바꿀 때 갑자기 모든 거 다 무장해제하고 대화로 모든 것을 하겠다. 이건 사실은 우리가 하기가 난이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경과적 과정으로 경로로서 이 자산 접근의 그 절차를 이전의 그런 전통적 서비스 방식과 조금 다른 절차를 세팅을 시키고 그 세팅 속에서 시스템 중심이 아니라 사람과 대화 중심으로 넘어가는 이런 경로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자산 기반 접근으로 어세스먼트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또 자산 기반 접근으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하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개인별 지원 계획과 어떻게 달라질까? 그리고 자산 기반 접근의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생활 지원, 고용 지원, 권익 공호 지원, 지역사회 생활 지원, 문화생활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지원을 자산 접근이라는 틀로 풀어낸다고 하면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요거를 세팅시키는 게 필요하다가 이제 세 번째 과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과제는 자산 접근을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지? 자산 접근을 하면 어떤 도움이 될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성과를 확인하고 성과를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과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큰 축이 개인 측면에서의 성과와 시스템 측면의 성과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데 개인 측면의 성과는 맨 위에 보시면 당사자가 이용할 서비스와 환경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자산 접근 서비스들이 확대되면 이렇게 쭉 한 10가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차원의 성과는 뭐냐면 지역 사람 중심 접근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지역 사회 자원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서 정부 지원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가 맨 위에 있네요. 야, 이건 진짜 시력 테스트입니다. 되게 이게 거리가 있다 보니까요. 제가 자료를 안 보고 화면 보고 있는데 제가 양쪽 눈이 1.5입니다. 이게 딱 1.5에 딱 보이는 정도. 여러분 화면으로는 이제 잘 보실 수 있을 테니까 이 개인 성과와 시스템 성과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자, 그 다음에 실행 과제 다섯 번째인데요.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까 이런 게 이제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자산 접근을 취할 때 많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직원에게 요구하는 역량이 어떻게 달라졌냐 하면 실제적, 이게 핵심 실제적이라는 말은 뭐하고 대립되는 말이냐면
전문적과 대립 가장 실제적인 게 가장 전문적이다 하면 대립되지 않는데 실제적이지 않으면서 뭔가 전문가들이 엄격한 절차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건 실제적인 건 아니잖아요. 실제적이라 하면 저 서비스에 관계된 이용자이거나 관계된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나의 삶과 구체적으로 관여된다 이런 거죠. 우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집에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집을 수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에게 그 상태의 집 수리는 굉장히 응급하고 중요하고 1번입니다. 1번. 그런데 어떤 치료사가 그 집의 상황에서 만났을 때 그 치료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저 집 고장 난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이제 이건 내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 이게 실제적 관계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되게 우리가 곤란하고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서비스가 실제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많은 전문 분야가 자기 전문성의 상당 부분을 유연하게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되게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적 역량 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 각 서비스 기관들은 뭘 해야 되냐면 개인이 개발하고 싶은 역량을 스스로에게 묻고 본인에게 묻고 스스로는 거기에 답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사회복지사로서 특수교사로서 직업 재활상담사로서 언어치료사로서 물리치료사로서의 자기 역량은 어떤 이전의 과정을 거쳐서 충분하거나 일정 수준으로 이미 세팅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각 사람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하면서 이거 말고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거 말고 내가 전문적으로 준비되는 거 말고 내가 해보니까 나의 전문 분야라고 딱히 하기는 어려운데 이게 필요하더라.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낼까가 자산 접근 기반으로 서비스를 이동시킬 수 있냐 없냐의 핵심적인 관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우리가 고용 지원을 한다. 고용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직업 평가를 할 줄 알고 그다음에 직업 적응 훈련을 시키고 그다음에 지원 고용을 하고라고 하는 이 표준 프로세서의 전문가로서의 직업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근데 직업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하도록 우리 속으로 들어와 주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고용을 잘 시키려면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라고 하는 우리 돌아가는 이 시스템을 절묘하게 활용해야 됩니다. 의무고용 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굉장히 심리적인 어떤 부담이기 때문에 저 부담과 이 일하고자 하는 사람의 니드를 적절히 화해시켜가지고 일하는 것을 스타트하게 만드는 요령, 이게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고용장려금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고용하면 고용장려금이 있습니다. 이 고용장려금이 어떻게 도움이 됩니다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고용지원 프로세스로 훈련된 전형적인 거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중증장애인 더블 카운트 제도니 연계고용 제도니 근로지원인 제도니 이런 거에 해박하면 세팅에 들어갔을 때 근로지원인이 한동안 같이 붙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고용 분야에서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 최근에 이제 도전행동 이런 이야기들이 중요한 이슈로 많이 얘기되는데 도전행동에 관련된 이슈들도 이 도전행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지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많이 나타나는지 실제로 도전행동이 최고조에 올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망을 가야 되는지 이렇게 맞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정말로 방어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수위로 방어를 해야 이게 폭행이 안 되고 이렇게 일정한 적절한 방어가 되는지 그리고 도망을 간다고 하면 어느 각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다 프랙티컬한 지식이거든요. 이거를 갖추지 않으면 도전행동 지원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면 의사소통 지원 그죠? 의사소통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지금 이제 이 이야기는 너무나 전문적으로 또 들으시게 되겠지만 의사소통 지원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 다른 계층에 유연하게 적응하려고 그러면 어떤 거에 조정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옹호 이런 것도 이 옹호라고 하는 거를 잘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옹호인으로 훈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진술조력이라는 제도, 진술조력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의무 교육을 이수하고 나도 진술조력인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것. 그다음에 신뢰관계 동석, 이것도 법적으로 있는 용어입니다, 그죠? 신뢰관계 동석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저런 역할을 하려면 나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지, 이 정도의 실체적 지식이 있어야 옹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견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성년 후견제도라고 하는 것도 권리를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목적으로 제정됐지만 어떤 경우에는 권리를 뭔가 박탈하는데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이런 여러 경우의 수를 다 알고, 다는 아니겠다 하더라도 이런 다양한 패턴들을 이해하고 성년 후견에 임해야 이 실제적인 지원이 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또 이런 실제성이 굉장히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부모가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고 자녀가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문제. 이게 이제 요즘 장애인 복지관 이런 데서 되게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인데, 이거의 실제는 그 가정 속의 실제에 접근해야 돼요. 그 발달 장애인 부부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는 그냥 부모 역할이 아닙니다. 네 글자 부모 역할이 아니라 진짜 밥 먹는 거. 그다음에 학교 가서 학교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그다음에 애의 성장 과정으로 보면 임신, 양육, 그다음에 또 먹는 것, 그다음에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것.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산적한 과제입니다. 산적한 과제. 이 과제를 실제로 접근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논문에 이런 표현을 읽었어요. 참 공감이 간다, 이렇게 느껴졌는데, 저 부모가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저 맥락 속에 들어가서 어떤 한 사람이 그 가정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에 하루 내지 이틀을 같이 살면서 그 지원과 생활을 질적으로 연구를 한 게 있는데, 그 연구의 결과의 한 부분에 공적이든 민간에서 하든 정부에서 하든 민간에서 하든 이 가정에 도움의 손길이 여러 개가 다 있는데, 그 여러 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동의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만치서 보는 사례관리.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딱 이렇게 저만치서 보는 사례관리. 네 글자입니까? 너무나 저는 공감이 됐어요. 이게 누구를 비난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또 있겠죠. 그거는 사실은 뭐 이렇게 동주민센터의 사례관리사든 복지관의 지역복지 담당자든 재가복지 담당자든 거기서 같이 지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정말로 디테일한 것들을 다 알고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이건 어렵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적어도 그 지원자가 되려면 그 내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서비스를 개발하는데도 담당자에게는 정말로 임신해서 출산까지의 전 과정이 어떻게 돼야 이게 안전한가에 대한 지식 정도를 충분히 갖고 있어야 임신한 사람들에게 좋은 조언을 할 수 있는 거죠. 초기 아동 양육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런 실제적인 지식을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들은 갖추도록 하는 거를 이렇게 요청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고령 발달장애인. 이게 우리가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문제가 이제 부모도 나이 드시고 이렇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 또 우리가 말로는 대사증후군이 생기고 고혈압, 당뇨 위험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게 종합 건강 관리가 중요해지고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관리해야 되거든요. 운동을 일정 시간 이상 해야 되고. 그럼 이렇게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는 굉장히 실제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요즘 이렇게 지원주택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지원주택을 정말로 하고 싶으면 정말 바닥부터 하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저는 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주택을 하고자 하는 사람, 이게 이제 물론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게 발달장애인이 이렇게 적절하게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찾아낸다라고 하려면 복덕방 사람하고
이렇게 맞짱 뜰 수 있는 실력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복덕방 사람들은 집을 잘 찾아낼 수는 있지만 발달 장애인이 잘 살 수 있는 집은 설명하면 그 사람이 바쁘니까 이게 이제 상대를 안 해주겠죠, 되게. 그러면 상대를 안 해주면 상대를 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걸 가이드하게 만들려면 그에 맞짱 뜰 만한 지식이 필요한 거죠. 뭐 주택 관리사 자격증을 가진다든지. 주택 관리사는 뭐냐면 집에 무슨 고장 나고 이런 것들을 국가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지원 주택 하는 사람들은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이런 자격증을 저는 같이 가지면 훨씬 더 실제적이겠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의사소통 지원도 이건 뭐 이따 말씀하실 거니까 또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서비스 기관들에서 지금 바로 기획해야 되는 그 과제다 이렇게 이제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 접근의 사례 영역들 이런 것들이 자산 접근의 사례입니다. 이렇게 좀 몇 가지 열거를 해 보면요. 요즘 이제 서울시는 이걸 옹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이제 또 장애인 복지관 협회에서 그 20개 복지관을 전국적으로 이제 지원해서 이걸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 시민 옹호라고 하는 것. 시민 옹호에 보면 저 만화책처럼 있는 글씨에 뭐라고 세 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웹툰 같은 쪽에 보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시민 옹호인입니다.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 시민 옹호인과 파트너가 돼서 만나서 활동을 즐기는 발달장애 성인, 발달장애인 뭐라고 돼 있냐면 통상의 일을 함. 발달장애인이 어떤 복지관 속에서 하는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통상의 일을 함. 그래서 맨 아래 그 글씨는 뭐냐면 그런데 이게 정말 놀랄 정도로 중요하더라. 이게 시민 옹호의 기본 로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저는 앞으로 장애인 복지관에서 활성화되면 될수록 결국 이게 개인별 지원과 지역사회 중심 접근이 합쳐진 어떤 거거든, 저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민 옹호도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시민 옹호인을 만난다고 했을 때 그 누구를 만나고 어떤 활동을 하고의 어떤 그 주도적 관여와 참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건 사람 중심의 지원의 핵심 요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적합한 시민 옹호인이 이 사람의 상황을 잘 만나고 돕고 함께 즐길 수 있다면 이게 지역사회 접근의 정말로 하이라이트 같은 게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직업 개발도 자산 접근으로 하면 우리가 전형적이고 표준적인 거를 약간 포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요즘 이거 많이 달라졌는데 많이 달라졌지만 많이 안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발달장애인의 보호작업장의 업종은 임가공, 조금 발전해가지고 커피, 그 다음에 빵, 그러니까 이렇게 패턴화되어 있는 그래서 뭐 이런 업종들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렇게 유행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제한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의 유행이 압도한다는 말은 다른 가능성이 제한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죠? 직업 개발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저 그 그림은 어디서 가져오냐 하면 요새 그 특히 그 자폐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예술적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미술, 음악 이런 거를 이제 직업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별성과 적극적인 자기 발견과 자기 강점 이런 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어프로치 이런 게 이제 중요하겠다 직업에서는 이런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주거생활 지원도 마찬가지로 주거생활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로 리얼한 겁니다. 집에서 뭔가 뭐 요금 청구서가 날아오고 집에 뭐가 고장이 나고 물이 새고 간단한 소품이 고장이 나고 이런 것들을 돕는 거를 이거는 전문적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한다고 하면 사실은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가장 베이직한 일을 빼는 거니까 그런 실제성을 갖춘 거를 우리가 지원주택이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지원 이거는 우리 다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